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남자의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랑과 기억, 그리고 운명이 남긴 기적 같은 선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울림을 드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이 순간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선 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아내는 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아이만 남겨둔 채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딸들을 보며 저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힘들고 벅찰 때도 많지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언젠가 다시 아내를 만나는 날, 아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반겨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제게 두 딸 외에도 또 하나의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서툰 글솜씨지만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마을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모두가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기는 당연히 없었고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몇 시간을 꼬박 걸어 읍내까지 나가야 겨우 소식을 전할 수 있었죠. 마치 1960년대나 70년대의 한국을 배경으로 한 흑백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고 하면 아마 요즘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누나와 함께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들판을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제 세상은 그 작은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19살이 되었을 무렵 서울에 다녀온 친구 녀석이 마치 신세계라도 보고 온 듯 흥분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정아가 서울 가니까 땅 밑으로 기차가 다니더라니까. 그게 뭐라더라. 전철, 지하철. 아, 내가 겁도 없이 그걸 혼자 딱 타봤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평생 볼 사람들을 거기서 다 본 것 같았다니까. 친구가 들려주는 서울 이야기는 그때까지 순박한 시골뜨기였던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건물들은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솟아있고 거리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쏜살같이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세상은 낡은 텔레비전 속 영화에서나 보던 아득히 먼 곳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서울 한복판을 멋지게 활보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서울의 멋쟁이 형들처럼 머리도 물들이고 선글라스를 낀 채 거리를 걷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서울 가서 살랍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거기가 얼마나 무섭고 험한 곳인 줄 알고 갑자기 서울 타령이야. 잠자코 가서 잠이나 자거라. 예상대로 부모님은 저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거셀수록 서울을 향한 저의 열망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저는 낡은 가방 하나 둘러매고 무작정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달랑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서요.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한 번쯤은 넓은 세상과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락 자주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누나랑 잘 지내십시오. 멋진 아들 올림. 그렇게 낡은 가방 하나와 주머니 속 몇 푼 안 되는 돈을 진 채 저는 꿈에 그리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서울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낯설고도 놀라웠습니다. 친구가 사투리를 쓰면 무시당할 거라고 겁을 줘서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그저 감탄만 연발했습니다. 그렇게 순박했던 촌뜨기에 파란만장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학씨, 거기서 뭐해요? 이리 와서 떡 좀 먹어봐요. 실장님이 옆 방앗간에서 가져왔대요. 처음 서울에 와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귓가를 간지리는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서울말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저를 정아가 하고 투박하게 부르던 사람들이 전부였는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 저를 정학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 호칭이 너무 어색하고 간지러워서 제 귀를 연신 긁어대곤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말투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참 친절했습니다. 제 고향 친구는 서울에서 한눈 팔면 코 베어간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막상 와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뚝뚝하고 거친 고향 사람들보다 다들 천사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 생활을 너무 얕보고 마음을 놓았던 탓일까요? 공장에서 일하며 받은 첫 월급날, 저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친해졌던 동네 형이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다며 간곡히 부탁하기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제 첫 월급 전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결말처럼 그 형은 그날 밤 바로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사정을 울며불며 하숙집 주인 할머니와 공장 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분들은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그건 그렇고 다음 달 월세 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자네도 그 인간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던 제게 돌아온 것은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불은 안 된다. 월세는 제때 내라며 자신의 사정부터 앞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도시 생활이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며 끼니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였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글세빵 생활에 지쳐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돈만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차갑고 삭막하게 살았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몇 차례 공장을 전전하다가 운 좋게 한 중소기업의 생산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예전의 순수함을 모두 잃고 말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않는 무뚝뚝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투리를 쓴다고 놀림당하는 것이 싫어 새 직장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삭막했던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직장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정학씨라고 했죠? 왜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요? 일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좀 웃어봐요. 스마일, 아내는 제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제 눈에는 오직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미소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한순간에 반해버려 저도 모르게 바보처럼 해벌쭉 웃고 말았나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훨씬 보기 좋잖아요. 앞으로 저랑은 지금처럼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날 이후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다가도 아내만 나타나면 일부러 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은 갑자기 변한 저를 보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며 어리둥절해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앞에서 웃고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내가 회사 앞 사거리에서 파는 풀빵을 먹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 풀빵을 구해주지 못하면 나는 사나이가 아니다 하는 이상한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휴일도 반납하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 마침내 다른 동네로 자리를 옮긴 그 풀빵 트럭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저씨, 이 동네로 옮기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요. 저는 그날 아저씨가 팔고 있던 풀빵을 전부 사서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10봉지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휴일에 웬 풀빵이냐며 다들 놀랐지만 저는 그저 갑자기 먹고 싶어서 샀는데 아저씨가 서비스를 많이 주셨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천사 같은 미소로 제게 다가와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이 추운 날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혹시 저 먹으라고 사온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에요. 저는 사춘기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먹기 전에 혜진 씨가 많이 드세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풀빵은 우리 사이를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준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돌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저를 이끌어주었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흠뻑 빠져 힘든 서울살이도 궁핍한 주머니 사정도 모두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아내의 미소 한 번이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난 사실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어. 엄마는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내가 6살 때쯤 엄마랑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거든.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할머니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 깊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 역시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정말 친딸처럼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며느리를 어색해하시던 부모님도 어느새 싹싹하고 따뜻한 아내에게 푹 빠져 저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바람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야근이 잦은 생산직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늦을까 봐 서둘렀다는 이유로 멀미가 났다며 해고를 당하기도 했고 자신의 불륜 사실을 제가 고자질했다는 터무니없는 의심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집에 돌아와 아내와 딸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아내는 그림도 잘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놓고 딸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고단함이 사라지는 듯한 평화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은 지 10년, 아내와 결혼한 지 13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언젠가부터 자꾸 소화가 안 된다며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했고, 어느 날 문득 보니 아내의 눈 흰자위가 유독 노랗게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휴가까지 내고 아내를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낭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간과 림프절까지 전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무서운 병명이었습니다. 저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아무 말 없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쓸개를 떼어주는 한이 있어도 당신 꼭 살릴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혼자 보내지 않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애써 웃어 보이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아내는 기력을 잃어갔고 결국 일어설 힘조차 없어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곁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딸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의 낡은 앨범을 가져와 함께 보았습니다. 여보, 예전에 내가 풀빵 10봉지 사갔던 거 기억나? 그때 당신한테 그 풀빵 먹이고 싶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잖아. 알지? 당신 한겨울에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잖아. 지금도 생각나네. 당신이 사다 준 그 풀빵. 딱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 저는 밤이 깊어 가도록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수십 번도 더 본 앨범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아내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건강했던 모습을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하나라도 더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긴 투병 생활 끝에 아내는 제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사랑만을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어린 딸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날개 옷을 입은 천사였을까요? 그래서 잠시 제 곁에 머물렀다가 원래 있던 하늘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아내는 그렇게 멀고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혜진아,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해. 널 만나서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어. 아내를 보낸 후 저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하늘로 소풍 간 엄마가 우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할 테니 우리 씩씩하게 잘 지내자고.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고 우리도 계속 엄마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 이제는 아빠를 먼저 챙기는 듬직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딸들이 챙겨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새로운 직장의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님 개인 운전기사를 구하는 자리였는데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대표님 댁으로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것이었죠. 대표님 댁은 성북동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만나 뵙기도 전에 참품이 있는 분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에도 무척 건강해 보이시는 대표님은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다는 대표님의 이야기에 저희는 첫 만남이었지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히 대표님의 책장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흐릿하게 보였지만 어쩐지 자꾸만 그 사진에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액자를 보고 있는 것을 아셨는지 대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액자를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꼬마 아이 참 예쁘지요. 대표님은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사연이 있나 싶어 액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충격으로 입도 다물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제게 대표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강 기사, 왜 그러나? 이 사진이 어쨌기에 그리 놀라나? 제가 놀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액자 속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아내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진이라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몰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이 사진이 왜 대표님 댁에 있는 겁니까? 아, 이 사진 말인가? 그게 왜냐면 이 사진 속 꼬마 숙녀가 오래전 헤어진 내 딸이기 때문일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란 말이야. 저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사진 속 이 아이가 바로 제 죽은 아내입니다. 대표님의 따님이 바로 제 아내라고요. 제 아내 이름은 김혜진입니다. 제 폭탄 발언에 대표님 역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시며 한 줄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 인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내 딸아이 대신 자네가 내 사위가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대표님은 연신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슬프게 우셨습니다.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 그리고 제가 모시게 될 회장님이 바로 제 장인어른이라니. 아내는 떠나면서까지 제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인연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남자의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랑과 기억, 그리고 운명이 남긴 기적 같은 선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울림을 드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이 순간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선 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아내는 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아이만 남겨둔 채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딸들을 보며 저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힘들고 벅찰 때도 많지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언젠가 다시 아내를 만나는 날, 아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반겨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제게 두 딸 외에도 또 하나의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서툰 글솜씨지만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마을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모두가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기는 당연히 없었고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몇 시간을 꼬박 걸어 읍내까지 나가야 겨우 소식을 전할 수 있었죠.
마치 1960년대나 70년대의 한국을 배경으로 한 흑백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고 하면 아마 요즘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누나와 함께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들판을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제 세상은 그 작은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19살이 되었을 무렵 서울에 다녀온 친구 녀석이 마치 신세계라도 보고 온 듯 흥분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정아가 서울 가니까 땅 밑으로 기차가 다니더라니까. 그게 뭐라더라? 전철, 지하철. 내가 겁도 없이 그걸 혼자 딱 타봤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평생 볼 사람들을 거기서 다 본 것 같았다니까. 친구가 들려주는 서울 이야기는 그때까지 순박한 시골뜨기였던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건물들은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솟아있고 거리에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쏜살같이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세상은 낡은 텔레비전 속 영화에서나 보던 아득히 먼 곳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서울 한복판을 멋지게 활보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서울의 멋쟁이 형들처럼 머리도 물들이고 선글라스를 낀 채 거리를 걷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서울 가서 살랍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거기가 얼마나 무섭고 험한 곳인 줄 알고 갑자기 서울 타령이야. 잠자코 가서 잠이나 자거라. 예상대로 부모님은 저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거셀수록 서울을 향한 저의 열망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저는 낡은 가방 하나 둘러매고 무작정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달랑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서요.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한 번쯤은 넓은 세상과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락 자주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누나랑 잘 지내십시오. 멋진 아들 올림. 그렇게 낡은 가방 하나와 주머니 속 몇 푼 안 되는 돈을 진 채 저는 꿈에 그리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서울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낯설고도 놀라웠습니다. 친구가 사투리를 쓰면 무시당할 거라고 겁을 줘서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그저 감탄만 연발했습니다. 그렇게 순박했던 촌뜨기에 파란만장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학씨, 거기서 뭐해요? 이리 와서 떡 좀 먹어봐요. 실장님이 옆 방앗간에서 갓져왔대요. 처음 서울에 와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귓가를 간지리는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서울말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저를 정아가 하고 투박하게 부르던 사람들이 전부였는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 저를 정학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 호칭이 너무 어색하고 간지러워서 제 귀를 연신 긁어대곤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말투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참 친절했습니다. 제 고향 친구는 서울에서 한눈 팔면 코 베어간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막상 와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뚝뚝하고 거친 고향 사람들보다 다들 천사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 생활을 너무 얕보고 마음을 놓았던 탓일까요? 공장에서 일하며 받은 첫 월급날 저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친해졌던 동네 형이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다며 간곡히 부탁하기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제 첫 월급 전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결말처럼 그 형은 그날 밤 바로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사정을 울며불며 하숙집 주인 할머니와 공장 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분들은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그건 그렇고 다음 달 월세 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자네도 그 인간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던 제게 돌아온 것은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불은 안 된다. 월세는 제때 내라며 자신의 사정부터 앞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도시 생활이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며 끼니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였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글세빵 생활에 지쳐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돈만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차갑고 삭막하게 살았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몇 차례 공장을 전전하다가 운 좋게 한 중소기업의 생산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예전의 순수함을 모두 잃고 말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않는 무뚝뚝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투리를 쓴다고 놀림당하는 것이 싫어 새 직장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삭막했던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직장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정학 씨라고 했죠? 왜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요? 일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좀 웃어봐요. 스마일, 아내는 제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제 눈에는 오직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미소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한순간에 반해버려 저도 모르게 바보처럼 해벌쭉 웃고 말았나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훨씬 보기 좋잖아요. 앞으로 저랑은 지금처럼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날 이후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다가도 아내만 나타나면 일부러 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은 갑자기 변한 저를 보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며 어리둥절해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앞에서 웃고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내가 회사 앞 사거리에서 파는 풀빵을 먹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 풀빵을 구해주지 못하면 나는 사나이가 아니다 하는 이상한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휴일도 반납하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 마침내 다른 동네로 자리를 옮긴 그 풀빵 트럭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저씨, 이 동네로 옮기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요. 저는 그날 아저씨가 팔고 있던 풀빵을 전부 사서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10봉지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휴일에 웬 풀빵이냐며 다들 놀랐지만 저는 그저 갑자기 먹고 싶어서 샀는데 아저씨가 서비스를 많이 주셨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천사 같은 미소로 제게 다가와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이 추운 날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혹시 저 먹으라고 사온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에요. 저는 사춘기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먹기 전에 혜진 씨가 많이 드세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풀빵은 우리 사이를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준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돌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저를 이끌어 주었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흠뻑 빠져 힘든 서울살이도 궁핍한 주머니 사정도 모두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아내의 미소 한 번이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난 사실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어. 엄마는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내가 6살 때쯤 엄마랑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거든.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할머니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 깊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 역시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정말 친딸처럼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며느리를 어색해하시던 부모님도 어느새 싹싹하고 따뜻한 아내에게 푹 빠져 저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바람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야근이 잦은 생산직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늦을까 봐 서둘렀다는 이유로 멀미가 났다며 해고를 당하기도 했고, 자신의 불륜 사실을 제가 고자질했다는 터무니없는 의심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집에 돌아와 아내와 딸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아내는 그림도 잘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놓고 딸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고단함이 사라지는 듯한 평화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그 모습은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은 지 10년, 아내와 결혼한 지 13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언젠가부터 자꾸 소화가 안 된다며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했고, 어느 날 문득 보니 아내의 눈 흰자위가 유독 노랗게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휴가까지 내고 아내를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낭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간과 림프절까지 전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무서운 병명이었습니다. 저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아무 말 없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쓸개를 떼어주는 한이 있어도 당신 꼭 살릴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혼자 보내지 않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애써 웃어 보이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아내는 기력을 잃어갔고 결국 일어설 힘조차 없어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곁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딸들이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의 낡은 앨범을 가져와 함께 보았습니다. 여보,
예전에 내가 풀빵 10봉지 사갔던 거 기억나? 그때 당신한테 그 풀빵 먹이고 싶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잖아. 알지. 당신 한겨울에 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잖아. 지금도 생각나네. 당신이 사다 준 그 풀빵. 딱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 저는 밤이 깊어 가도록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수십 번도 더 본 앨범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아내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건강했던 모습을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하나라도 더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긴 투병 생활 끝에 아내는 제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사랑만을 남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어린 딸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날개 옷을 입은 천사였을까요? 그래서 잠시 제 곁에 머물렀다가 원래 있던 하늘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아내는 그렇게 멀고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혜진아,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해. 널 만나서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어. 아내를 보낸 후 저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하늘로 소풍 간 엄마가 우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할 테니 우리 씩씩하게 잘 지내자고.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고 우리도 계속 엄마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 이제는 아빠를 먼저 챙기는 듬직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딸들이 챙겨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새로운 직장의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대표님 개인 운전기사를 구하는 자리였는데 다행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대표님 댁으로 직접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것이었죠. 대표님 댁은 성북동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만나 뵙기도 전에 참품이 있는 분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0이 넘은 연세에도 무척 건강해 보이시는 대표님은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다는 대표님의 이야기에 저희는 첫 만남이었지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히 대표님의 책장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흐릿하게 보였지만 어쩐지 자꾸만 그 사진에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액자를 보고 있는 것을 아셨는지 대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액자를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꼬마 아이, 참 예쁘지요. 대표님은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떤 사연이 있나 싶어 액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충격으로 입도 다물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제게 대표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강 기사, 왜 그러나? 이 사진이 어쨌기에 그리 놀라나? 제가 놀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액자 속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아내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진이라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몰라볼 리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이 사진이 왜 대표님 댁에 있는 겁니까? 아, 이 사진 말인가? 그게 왜냐면 이 사진 속 꼬마 숙녀가 오래전 헤어진 내 딸이기 때문일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란 말이야. 저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사진 속 이 아이가 바로 제 죽은 아내입니다. 대표님의 따님이 바로 제 아내라고요. 제 아내 이름은 김혜진입니다. 제 폭탄 발언에 대표님 역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시며
한 줄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 인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내 딸아이 대신 자네가, 내 사위가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대표님은 연신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슬프게 우셨습니다.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 그리고 제가 모시게 될 회장님이 바로 제 장인어른이라니. 아내는 떠나면서까지 제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인연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남자의 가슴 깊이 새겨진 사랑과 기억, 그리고 운명이 남긴 기적 같은 선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울림을 드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이 순간을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선 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맹세했던 아내는 저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아이만 남겨둔 채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딸들을 보며 저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힘들고 벅찰 때도 많지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언젠가 다시 아내를 만나는 날, 아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반겨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제게 두 딸 외에도 또 하나의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서툰 글솜씨지만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마을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서 모두가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기는 당연히 없었고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몇 시간을 꼬박 걸어 읍내까지 나가야 겨우 소식을 전할 수 있었죠. 마치 1960년대나 70년대의 한국을 배경으로 한 흑백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고 하면 아마 요즘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누나와 함께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들판을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제 세상은 그 작은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19살이 되었을 무렵 서울에 다녀온 친구 녀석이 마치 신세계라도 보고 온 듯 흥분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야, 정아가 서울 가니까 땅 밑으로 기차가 다니더라니까. 그게 뭐라더라. 전철, 지하철. 아, 내가 겁도 없이 그걸 혼자 딱 타봤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평생 볼 사람들을 거기서 다 본 것 같았다니까. 친구가 들려주는 서울 이야기는 그때까지 순박한 시골뜨기였던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건물들은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솟아있고 거리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쏜살같이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세상은 낡은 텔레비전 속 영화에서나 보던 아득히 먼 곳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서울 한복판을 멋지게 활보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서울의 멋쟁이 형들처럼 머리도 물들이고 선글라스를 낀 채 거리를 걷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서울 가서 살랍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서울.
거기가 얼마나 무섭고 험한 곳인 줄 알고 갑자기 서울 타령이야. 잠자코 가서 잠이나 자거라. 예상대로 부모님은 저의 원대한 꿈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거셀수록 서울을 향한 저의 열망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저는 낡은 가방 하나 둘러매고 무작정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달랑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서요.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한 번쯤은 넓은 세상과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락 자주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누나랑 잘 지내십시오. 멋진 아들 올림. 그렇게 낡은 가방 하나와 주머니 속 몇 푼 안 되는 돈을 진 채 저는 꿈에 그리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서울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낯설고도 놀라웠습니다. 친구가 사투리를 쓰면 무시당할 거라고 겁을 줘서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그저 감탄만 연발했습니다. 그렇게 순박했던 촌뜨기에 파란만장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학씨, 거기서 뭐해요? 이리 와서 떡 좀 먹어봐요. 실장님이 옆 방앗간에서 가져왔대요. 처음 서울에 와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귓가를 간지리는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서울말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저를 정아가 하고 투박하게 부르던 사람들이 전부였는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 저를 정학씨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 호칭이 너무 어색하고 간지러워서 제 귀를 연신 긁어대곤 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말투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참 친절했습니다. 제 고향 친구는 서울에서 한눈 팔면 코 베어간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막상 와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뚝뚝하고 거친 고향 사람들보다 다들 천사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 생활을 너무 얕보고 마음을 놓았던 탓일까요? 공장에서 일하며 받은 첫 월급날 저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친해졌던 동네 형이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다며 간곡히 부탁하기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제 첫 월급 전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결말처럼 그 형은 그날 밤 바로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사정을 울며불며 하숙집 주인 할머니와 공장 계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분들은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그건 그렇고 다음 달 월세 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자네도 그 인간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던 제게 돌아온 것은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불은 안 된다. 월세는 제때 내라며 자신의 사정부터 앞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도시 생활이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며 끼니를 거르는 일은 다반사였고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글세빵 생활에 지쳐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돈만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차갑고 삭막하게 살았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몇 차례 공장을 전전하다가 운 좋게 한 중소기업의 생산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전의 순수함을 모두 잃고 말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않는 무뚝뚝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투리를 쓴다고 놀림당하는 것이 싫어 새 직장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삭막했던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직장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정학씨라고 했죠? 왜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요?
일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좀 웃어봐요. 스마일, 아내는 제 앞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제 눈에는 오직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미소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한순간에 반해버려 저도 모르게 바보처럼 해벌쭉 웃고 말았나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훨씬 보기 좋잖아요. 앞으로 저랑은 지금처럼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날 이후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다가도 아내만 나타나면 일부러 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은 갑자기 변한 저를 보고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며 어리둥절해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앞에서 웃고 움직이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내가 회사 앞 사거리에서 파는 풀빵을 먹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 풀빵을 구해주지 못하면 나는 사나이가 아니다 하는 이상한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휴일도 반납하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 마침내 다른 동네로 자리를 옮긴 그 풀빵 트럭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저씨, 이 동네로 옮기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요. 저는 그날 아저씨가 팔고 있던 풀빵을 전부 사서 회사로 가져갔습니다. 10봉지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휴일에 웬 풀빵이냐며 다들 놀랐지만 저는 그저 갑자기 먹고 싶어서 샀는데 아저씨가 서비스를 많이 주셨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천사 같은 미소로 제게 다가와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이 추운 날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혹시 저 먹으라고 사온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에요. 저는 사춘기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먹기 전에 혜진 씨가 많이 드세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고맙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풀빵은 우리 사이를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어준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돌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저를 이끌어주었고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흠뻑 빠져 힘든 서울살이도 궁핍한 주머니 사정도 모두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아내의 미소 한 번이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난 사실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어. 엄마는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내가 6살 때쯤 엄마랑 이혼하고 집을 나가셨거든. 그래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할머니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 깊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 역시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정말 친딸처럼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서 온 며느리를 어색해하시던 부모님도 어느새 싹싹하고 따뜻한 아내에게 푹 빠져 저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바람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야근이 잦은 생산직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늦을까 봐 서둘렀다는 이유로 멀미가 났다며 해고를 당하기도 했고
자신의 불륜 사실을 제가 고자질했다는 터무니없는 의심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집에 돌아와 아내와 딸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